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바로 우리가 인구 문제도 심각하고 고령화 사회도 있고 그 동력을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분들하고 또 국내에 계신 우리 동포 분들하고 또 외국인 포함해서요 같이 우리 대한민국 K 문화 네트워크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좀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김재호 책임연구원께서 발제해 주실 이 복수 국적 허용 문제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구한 과제는 재외동포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입니다. 뭐 본격적인 내용을 이렇게 일단 띄워놓고 제가 먼저 원래 이렇게 발표와 발표 사이에는 막간을 주어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외국 국제적인 추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만 고령화되고 우리나라만 저출산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다 고령화 저출산이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민자를 얻을까 지금 그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다시피 저출산도 없고요. 거기는 고령화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심지어 중국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저희 같은 이제 고용 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이게 가장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기 고용 전망에서도 이미 2030년쯤이면 우리 인구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본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생산 인구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까지 넓혀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과제가 시작됐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 그러니까 본 제도가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인데요. 그럼 우리 재외동포,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께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분들이 바로 제도의 수요자거든요. 저희들은 전 세계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들을 대상으로 673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전 세계에 어떤 분이 계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집단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랜덤하게 뿌렸고 랜덤하게 받았습니다. 어떠한 그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계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임의 추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복수 국적이 어떻게 이제 알고 계십니까? 인식을 해봤는데 인식 정도로 확인했는데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제가 보기엔 75% 정도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가장 적정한 연령이 얼마일까? 저희들 질문 던졌는데 일단 40세라고 하신 분들이 36.5%, 많은 분들이 제일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55세, 50세 이 연령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외동포에 외국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많이 양극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뒤에 전문가들 의견도 좀 같이 이따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수국적 신청을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쭤본 질문에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93.3%예요. 많은 분들이 적정 연령은 어떠하든 간에 내가 그 연령대가 되면 난 할 거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왜 복수국적을 신청하시나요? 질문 이때가 좀 잘렸습니다. 자, 제일 많은 36.5%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두 번째가 30% 해당하시는 분이 뭐냐면 나 한국에서 살고 싶다. 돌아오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한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제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활동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가장 관심 분야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예라고 하신 분이 90%를 넘었습니다. 10분 중에 한 분은 9분은 경제활동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럼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1년에 몇 개월이나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주국이 따로 거기 계시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변 40% 정도가 1년에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24%가 1년에 6개월에서 9개월. 그러니까 대략 6개월 정도가 한 60% 정도라고 차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취득하시면 혼자 오실 겁니까? 아니면 같이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배우자와 같이 오신다. 혼자 오신 게 아니죠. 약 61% 정도가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가족과 다 같이 오겠다고 하신 분들도 한 20% 정도 되셨습니다. 그럼 오실 때 전체 몇 명이 오실까요? 라고 할 때 2명이 한 6%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4명 정도가 16.6%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궁금한 거예요. 자, 한국에 오시면 얼마나 쓰실 거예요? 여쭤봤어요. 대놓고 그랬더니 3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44%입니다. 금액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외국 같은 경우 GDP 1인당 GDP 보면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분도 환율 계산하면 이 정도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 300에서 500 사이. 근데 저희들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달 평균 생활비를 뽑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빈도 위에 비율 있지 않습니까? 요 비율하고 가운데 있는 300과 500 중간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중평균에서는 결과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가 한 가구에 생활을 하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럼 복수국적을 왜 신청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여기 신청하지 않으신다는 분이 한 10% 정도 됐는데 그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안 불편해. 두 번째가 나 한국과 별로 유대관계가 없어. 이런 말씀이죠. 이분들은 뭐냐면 좀 연령대가 젊어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라는 분은 좀 국내에 계시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기성, 제도적인 어떤 변화의 시기성, 필요성을 아시는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용 분야 전문가 10분하고 이민정책, 내지는 산업정책, 사회 파급효과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 25분, 합의 35분을 모시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했더니 한 50%는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0%는 아무튼 30%는 전혀 모른다. 내지는 잘 모른다고 20%는 들어는 본 적 있다. 그러니까 20 빼놓고 본다면 한 반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인식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복수국적 허용 하향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체로 찬성이 한 57%였어요. 그 다음에 매우 찬성도 20%나 됐고요. 약 5% 정도는 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하향을 하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44.4%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이런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22%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생산성 향상을 시켜 국가 경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제적 추세. 나머지는 마이너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복수국적 허용을 반대하십니까? 반대 이유를 물어봤더니 75%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3번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권리만 행사하고 납세, 병역과 같은 의무를 회피한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의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 다음 또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가장 적정한 연령은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40세가 31.4%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 상태 유지와 60세가 45%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 연령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4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제활동,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로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 60세와 현 상태 유지, 60세 유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단계적 허용을 이야기하시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사회적 적응, 수용력 때문에 그래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하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적인 허용 이런 걸 생각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복수적 허용을 하향한다면 얼마나 이분들이 들어오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5%에서 10% 사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7%가 한 32%, 매년 7%로 늘어날 거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그럼 앞으로 복수국적 허용을 하면 현재 65세에서 5세 단위로 낮춰서 40세까지 하향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복수국적자가 들어올 건지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재미없으니까요. 자, 그랬더니 저희들이 시나리오 1부터 시나리오 6까지 연령대를 하향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것만 한번 먼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때보다 맨 왼쪽에 있는 요 이제 이게 누적된 숫자입니다. 20년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요 숫자보다 시나리오 6으로 갔을 때 연령을 하향했을 때 전체 들어오는 허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럼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저희들 연령대별로 고용률이나 그다음에 정규직 비중, 임금 근로자 비중 이런 것들을 다 좀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마다 우리나라 통계도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5세 단위로 끊어서 이것도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외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내의 고용률이나 정규직 비중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실 거라 현재 국내보다는 적은 숫자가 반영이 됐고 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이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증가할 거라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연령대를 하향하면 비경합 그러니까 와서 일하지 않는 비경합 인구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기존 현재 있는 이제 정규직 비율이 한 4.2%라면 20년 동안 쭉 누적을 했을 때 한 16.2%로 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연령대를 하향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분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득과 어떻게 비용을 가져가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의 범위는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왜 기존의 문제는 그거였거든요. 65세 이상 어른들이 많다 보니 이분들이 건강보험단의 의료비를 기금을 많이 잠식하신다. 또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제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였는데 과연 그럴지 하고 또 하나는 편입 관점에서는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로서 국내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세금도 납부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4대 보험 지급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유발 효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편익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용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역순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임금 수준을 추정했고 임금에 따른 사회적 편익, 사회보험료 비율을 적용을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토탈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부과할 수 있는 세금,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으로서는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예산에 따른 이제 비용,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 연령대별로 건강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기금, 급여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BC 분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이분들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지금의 현재 가치화해서 4.5% 적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시나리오별로 임금 추정한 금액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을 먼저 이게 편익을 계산할 때와 비용 계산할 때 건강보험 4대 보험 적용하는 이 비율하고 그다음에 1인당 복지 재정 비용하고 1인당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고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 1만 한번 사례로 보여드렸고요. 자, 편익,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조세 부담액 25년도부터 2043년까지 했을 때 합계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비용 1인당 복지 재정,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1인당 금액 각각을 다 현재 가치화해서 이게 맨 오른쪽 빨간색 보시면 불변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총 비용과 총 편익을 계산해서 보면 맨 밑에 보시면은 금액에 보면 총 비용이 총 편익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BC 분석 결과 0.54. 예,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이 정책은 마이너스네.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네. 그런데 연령대를 5세 단위로 늘려보면 약 55세부터 1.03으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40세 올리면 1.18로 나름 효과가 가장 크네.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하고 가장 큰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석입니다. 산업 연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월 450만 원씩 그 다음에 현재 국내에서 거주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65세에 비해서 60세부터 조금씩 커집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효과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나리오 6, 즉 40세로 거쳤을 때가 가장 효과가 크다. 역시 산업 연관 분석 결과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되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분석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그 연관 분석에서도 그렇고 40대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게 결론이고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 더 많은 연구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제도와 관련해서 동포주의와 생산 가능 그 인구를 보완하는 것, 소비와 투자 촉진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경쟁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좀 포용해서 다 같이 하나로 묶어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허용의 사회적 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기존 연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투명한지 그런 제도적 보완들. 뭐 국내에 오셔가지고 그냥 뭐 물론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는 연구자의 관점인데요. 현재 그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거 관련된 패널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연구에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경제학자라서 데이터를 근거로 특히 인상 깊은 거는 BC 분석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 1.18이 나왔으니까 정책 관점에서는 무조건 사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연령이 40세였고요. 이거 당장은 어렵지만 좀 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일단 예측은 나왔기 때문에 평가도 나왔고 노력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또 법 또 개정도 해야 되니까 현직에 계시는 우리 법무부에 우선 사무관 선생님께서 강성주 사무관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성진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정과 강정진입니다. 저 발제 잘 들었는데 혹시 그 동포분들 뭐 설문조사했을 때 지역별로 어떻게 비대가 됐는지 조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그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일단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모집단이 있어서 모집단들을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뿌리진 못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웹조사를 바탕으로 웹기반을 바탕으로 한인에 계신 한인회를 바탕으로 이제 많이 뿌렸고요. 대부분 이렇게 뿌렸고 저희들이 조사된 결과로 보면은 다양한 국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다 맞지 못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30개국이 넘었던 걸로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국가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은 이제 뭐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쪽도 많이 계셨지만 뭐 남아공도 계셨고 인도네시아도 계셨고 다양한 국가에서 소수 마이너하지만 그런 응답들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적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또 복수국적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서가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에 관한 사항은 주권자의 동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동포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전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아마 더 중요할 것으로 저희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도 올해 뭐 정책 요구 영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복수국적 연령 하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 중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복수국적 및 국적이다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20세부터 69세까지 국민 성인 남자 3,000명 그리고 뭐 복수국적자와 재외동포와 같은 이해 당사자 555명이었습니다. 여론조사 표본 같은 경우는 한국 리서치 조사회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패널들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에 근거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하고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 정도. 그리고 뭐 복수국적자와 그러니까 재동포와 같은 이해 당사자는 저희도 사정상 편의 표식으로 이제 조사 대상을 모집했지만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서 한국 국적 제도를 받아보는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주지를 한국, 그리고 북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세계 번역으로 할당해서 세계 번역의 거주자 의견이 고루 이제 표시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먼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그 찬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65.5% 그리고 이해 당사자는 50.5%에 이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현행 연령 유지하자는 쪽이 다수였습니다. 이제 국민 중에 연령 하향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동의하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서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35.6% 그리고 투자 유치 및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25.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장노년층 증가로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설문에는 57.9%가 그리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문에는 59.7%가 동의했습니다. 재외동포가 포함된 이해 당사자들조차도 재정 부담의 67% 그리고 병역 기피 목적 국적 포기자 증가에 63.8%가 동의하는 등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이제 부정적 효과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타났습니다. 현행 15세 기준을 55세 또는 그 이하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들 연령대는 한참 뭐 경제활동을 계속할 연령대인데 현지에서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한국에永주할 가능성이 과연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높을지 이거는 이제永주 귀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이제 은퇴하고 국적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국적만 취득하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제가 이제 복수 국적하고 이제 국적 일탈도 같이 담당을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본인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랜차이즈 호텔에 이제 520만 불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판 관리법에 어떻게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국적을 다시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한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지금 다시 미국에 돌아갔는데 이제 외국인으로서 국적 및 세율을 적용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조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에 관한 부분은 주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가 2021년도에 보충적 출생제주의에서 이제 인구 정책적 관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영주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계시는 분들의 국내 출생 자녀, 우리 뭐 중국 동포분들도 많으시고 제한 파견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이제 뭐 간소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뭐 내놓았을 때 국민들께서 대단히 많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인식,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